여러분의 행복한 아침을 열어줍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요즘처럼 이렇게 더울 때는 뭐니 해도 물놀이로 가는 게 가장 시원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가면은 제일 조심하셔야 될 게 사고입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 사고 발생 원인 중 가장 큰 이유가 안전 부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물놀이를 가실 때는 그냥 맨몸으로 가시지 마시고 휴대전화나 호루라기 이런 거 꼭 지참하셔야 위험한 상황일 때 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휴가 다녀오시고 나서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후유증. 네. 무기력하고 기운 없잖아요. 그리고 마치 없었던 일인 것 같고 네, 상실감도 느껴지고 그러긴 한데 휴가 중이시더라도 규칙적인 생활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휴가가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전에 전날 정도는 하루 푹 쉬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마 지금쯤 휴가 즐겁게 보내고 계실 텐데요. 건강한 휴가 보내시고 일상으로도 잘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비가 좀 내려서 날이 살짝 저녁에 시원했는데요. 오늘 날씨는 어떨지 알아볼까요? 이설아 캐스터. 네, 오늘도 덥다는 말씀만 드리게 됩니다. 강원 영동과 일부 경북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대전과 광주가 32, 대구는 31도 등 30도를 넘어서겠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 어제보다는 폭염 경보 지역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잠시나마 무더위를 식혀줄 소나기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대기가 불안정해져 아침에는 전남 해안에, 오후에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내륙과 남부지방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내릴 소나기의 양은 5에서 최고 50mm로 강우량의 지역적인 차이가 큰 탓에 산강 계곡에서는 갑작스레 물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도 소나기가 내릴 때면 곳곳에 천둥 번개가 치면서 돌풍도 불겠습니다. 비가 조용히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여름철의 비처럼 요란스럽게 쏟아질 수 있어 특히나 휴가지에서의 안전사고가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부산과 제주가 25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간밤에 부산과 제주에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최고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방 30도를 오르내리며 오늘 역시 무덥겠습니다. 이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고요. 오늘은 모든 해상에 벼락이 찌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제주에만 소나기가 내릴 뿐 당분간 이렇다 할 비 소식 없이 열대야와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좀 시원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라는 말을 언제쯤 들을 수 있을지 정말 손꼽아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윤은주 씨가 준비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식이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매달 건강보험료 꼬박꼬박 내고 계시죠? 내고 있죠. 그럼요. 그런데요, 정작 큰 병에 걸렸을 때에는 내가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 의료비 지원 얼마나 달라졌는지 또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알아보고 왔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과연 일반인들은 의료비 혜택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도망가시네요. 가족 중에 갑자기 병에 걸리면 뭐가 제일 걱정될 것 같으세요? 병원비. 병원비, 그렇죠. 병원비나 이런 것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먼저 앞서겠죠. 혹시 암이나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아니요, 잘 근데 모르겠습니다. 걸리기 전까지는 잘 모르게 되더라고요. 네, 자세히 맞아요.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비 걱정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에 대해선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자, 의료비 지원 제도가 과연 얼마나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찾은 곳은 안양의 한 요양원인데요. 한창 즐겁게 건강 체조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곳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아 마음의 짐을 덜었다는 서동숙 씨를 만나봤는데요. 네, 지금 현재 어머니께서 어디가 좀 많이 편찮으신 건가요? 2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지금 왼쪽으로 마비가 와갖고 처음에 병원에 계실 때는 꼼짝도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돌아눕기도 하고. 응, 해봐봐. 서동숙 씨 어머니는 2013년 1월 빙판길에서 넘어지신 후 뒤늦게 뇌출혈이 발견돼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됐지만 병원비 때문에 당시 가족들의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오남매긴 해도 다 사는 게 거기서 거기니까 누가 뭐 이렇게 좀 잘 살면 이렇게 선뜻 다 내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나눠낸다고 해도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처음이니까 그러니까는 많이 걱정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춘희 씨의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수술 입원 총 진료비는 29만 원뿐이었습니다. 산정특례 혜택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뇌질환으로 수술 입원 시에는 급여 항목 중 5%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고 최대 30일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진료비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과 중증 화상 환자는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의료비 중 5에서 10%만 본인 부담을 하면 됩니다. 지난달부터는 수술을 받지 못한 중증 뇌경색 환자와 대빅병, 큰 뇌일항증 등 5종의 희귀질환도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결핵은 산정특례 등록만 하시면 진료비가 100% 면제됩니다. 지난해까지 산정특례 제도로 혜택을 받은 환자는 184만 6천만 명을 넘었고요. 그중 암 환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서동숙 씨 어머니는 이제는 농담도 주고받을 정도로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는데요. 이런 혜택이 이렇게 닥치면 아는 거죠. 맞아요. 근데 닥치면 아는 것보다는 미리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좀 덜 걱정될 거 아니에요. 아픈 것도 속상한데 돈 걱정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네, 이처럼 의료비 지원 제도를 뒤늦게 알게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나마도 병원에 가기 전에는 잘 몰라서 아예 검사를 받지 않는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의료비 지원 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의료비 혜택. 과연 환자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병원 담당자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제로 환자나 보호자들이 이 진료비 보장 내역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신 편인가요? 진료비 보장 내역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 완전히 이해하시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안내문하고 설명을 드리면 그때부터는 좀 자연스럽게 이해하시는 편이에요. 이미 지급한 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본인 부담 상한제도 알고 계신가요? 소득 수준별로 환자가 부담할 의료비가 정해져 있어서 만약 1년 동안 낸 의료비가 이 소득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초과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 지난해 의료비를 돌려받은 분은 52만 명이 넘었고요. 환급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과도한 의료비로 생계 자체가 어려운 저소득층들을 위해 본인 부담 의료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제도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세요. 이러한 혜택들을 국민들에게 좀 더 많이 알리기 위해 의료비 경감 체험 수기 공모도 진행했는데요. 지난 수요일에는 그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직접 큰 병을 겪어보니까 이게 진짜 나라에서 엄청나게 우리한테 혜택을 주는구나. 이윤경 씨는 올해 3월 큰아들을 하늘로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공군에 입대한 큰아들이 갑작스럽게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1년이 넘게 긴 투병 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5%만 내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다 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짜 가슴 두근두근 하던 게 좀 가라앉고 조금 차분해지면서 애한테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국민들이 과도한 의료비를 줄일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혜택들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암, 심장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모두 건강보험 적용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는 4대 중증질환의 유도 초음파 검사와 수면 내시경 등을 건강보험으로 적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간병 서비스를 위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합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료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랄게요. 네, 잘 모르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네. 사실 잘 몰랐었는데 꼭 챙겨봐야겠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잘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좋은 정보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화제의 연예가 소식 안수지 씨가 준비하셨죠? 네, 요즘 영화, 예능 그리고 가요계까지 종횡무진하고 있는 그녀 라미란 그리고 그 천만 관객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영화 부산행의 마동석. 자, 이 두 분의 어떤 공통점은 뭘까요?
대세라는 점입니다. 그쵸, 대세죠. 참 네.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네, 이 두 사람의 매력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실게요. 대한제국 황실의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라미란이 올여름 기대작 덕혜 옹주로 돌아옵니다. 공포 여러분, 저는 조선의 옹주 이덕혜입니다. 손예진은 덕혜의 유일한 친구인 복순 역의 라미란을 적극 추천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원래 라미란 씨의 팬이었어요. 전에 언니가 나왔던 영화들을 보면서 정말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주는 배우라는 생각을 맞네요.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라미란은 최근 백상예술대상 조연상을 수상하면서 대세임을 입증했죠. 라미란 씨 뜨는데 22년, 데뷔 22년인데 22년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라미란이 처음부터 대세는 아니었죠. 해줄 수 있어? 대작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하면서 점차 얼굴을 알렸습니다. 신부님, 무명 시절 길었죠. 개런티라고 하는 게 차비도 안 될 수준이 많았으니까 포기한 적은 없어요. 라미란 사전에 포기는 없습니다. 꾸준한 노력으로 비중을 높인 그녀. exotic하고 abnormal한 그런 패브릭을 찾고 있어요. 배브리. 아이고 좋다. 아버님아.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았습니다. 탁월한 연기력과 독특한 개성으로 충무로 대표 신스틸러 등급. 이제는 믿고 보는 배우가 됐죠. 차근차근 쌓아온 내공은 예능에서도 빛이 나고 있는데요. 제가 연기를 하면서 계속 다른 가면을 쓰고 살았다면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는 동안에는 그냥 오롯이 그냥 나를 내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유의 털털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예능까지 섭렵하고 있는 라미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라미란의 춤 실력이 대세 아이돌 트와이스에게도 전혀 밀리지가 않아요. 오모가 몇 살이지? 오모? 21살이고 여기 딱 2배야. 딱 2배? 라미란 상! 라미란이야! 담력이면 담력, 노래면 노래. 못하는 거 하나 없는 다재다능한 모습으로 매력을 마구 발산하고 있는데요. 이러니 라미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만능 엔터테이너 라미란의 활약 더욱 기대해보겠습니다. 영화 부산행이 무서운 속도로 900만 관객을 돌파, 1000만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끝나면 들어간다. 영화의 흥행과 함께 충무로 대세로 떠오른 남자가 있죠. 바로 마동석. 보기만 해도 든든해요. 부산행에서 소름 끼치는 악역 연기로 주목받은 배우 김의성도 마동석의 인기를 부러워했다고 하고요. 1000만 요정 오달수까지 마동석을 대세로 지목했다는 사실. 그렇다면 그의 인기 비결은 과연 뭘까요? 글쎄요, 뭐 가격 대비 괜찮았어요. 운동을 가르쳤던 아주 유명한 트레이너실 때부터 알았거든요. 사실 마동석의 데뷔 전 직업은 헬스 트레이너였습니다. 전 이종 격투기 선수 마크 콜먼의 개인 트레이너로도 활동을 했는데요. 전직 헬스 트레이너답게 마동석의 팔뚝 둘레 무려 18인치! 우람한 체격 탓에 데뷔 초 그가 맡은 역할 모두 주먹 좀 쓰는 강한 역할이었죠. 돈 올리나 알아요? 알았나? 이 젊은 양반이 말씀이 좀 짧으시네. 이 동네 난리 쳐놓고 어딜 가? 그런데 거친 외모의 마동석에게 반전 별명이 있었으니 마요미부터 마블리, 마뿌니까지 생각보다 잘 어울립니다. 마블리 뭐 얼마 가지고
마동석이 반전 별명을 갖게 된 건 의외의 매력 때문인데요. 병아리가 이렇게 되게 약해요. 이렇게 옮기거나 그럴 때 잘못하면 이렇게 힘을 조금 잘못 주면 부러질까봐. 네, 그게 이제 되게 겁이 나더라고요. 반전 매력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평소 귀여운 동물들을 좋아한다는 마동석. 동물들 가슴 아픈 사연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면 못 봐요. 남자다운 외모와는 반대로 여린 성격, 근육질 몸매에서 나오는 의외의 귀여움. 마동석의 반전 매력 반할 수밖에 없겠죠. 거친 매력부터 귀여운 매력까지 마요미 마동석의 연기 변신 기대하겠습니다. 네, 뭐 소원이 하나 있다면 마동석 씨 품에 한번 안겨보는 거. 네, 얼마나 든든할까 싶어요. 와. 근데 이분은 제가 안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승화 아나운서 나오셨어요. 저도 나름 든든한데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상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얼굴에 마스크 쓰고 있고요. 한 손에 야구방망이 들고 주민들을 위협했다고 합니다. 이 마스크맨의 정체 취재했고요. 최근 아주 비위생적인 개 도축장이 비난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저희가 직접 취재를 해봤는데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이 소식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매년 여름철이 되면 보신탕 가게가 성업을 이루죠. 주로 이제 여름철에 많이 이제 찾는 거지 사람들이. 몸이 뭐하거나 속이 춥출할 때 먹으러 와요. 개를 식용으로 먹는 문제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 잔인하고 비위생적인 개 도살장 문제 더욱 심각합니다. 실제 한 동물보호단체가 공개한 고발 영상입니다. 겨울에 한 마리 잡으면 동간에 10마리 잡는다고 보는데. 직접 만나서 실태를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것만 해도 일대만 해도 현재 5곳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되지 않은 곳까지 더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실제 성업 중이라는 개 도살장을 경찰과 함께 가봤습니다. 철제 우리에 도축 직전에 개들이 갇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거는 몇 마리 잡아요? 오늘 제가 2마리 했지. 2마리? 네. 진짜 충격기 하는겨. 하지. 충격 한다니까. 그럼 이제 달지. 피나 빼니까 일단. 예, 도축업자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얘를 말라가지고 한 30년 했어요. 배 잡는 법이 있습니까? 도축하는 게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없으니까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불법이라도 그걸 해야지. 그럼 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오는 일이고 하니까 내가 뭘 하겠습니까? 지금 나 60이 넘어갔고 그럼 내가 넘어지고 내가 지금 뭘 하겠습니까? 하든 해드릴 거 아닙니까? 예, 현행법은요, 개 도살장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이제 가축의 도살을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해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개는 허가받은 작업장이 존재할 수 없고 그렇다면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개의 도축은 불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연기가 자꾸 이렇게 피어오르고 냄새가 어느 그 개 노랑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업자들은 개가 식용 가축이 아니라는 관련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개 도축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동물학대법을 위반하고 야생동물보호법을 어겨도 규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요. 관할구청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법이 얼마나 큰 거지? 잠깐만요. 하면 됐죠. 동물학대 외에는 어떻게 저희 쪽으로 저희가 단속하거나 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명확한 규제 기준이 없어 단속도 처벌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막을 방법이 정말 없는 걸까요?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식품위생법 제44조 규정이 있는데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운반, 보관, 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러한 검사를 받지 않고 개고기를 팔고 있는 보신탕 업소 등에 대한 단속 처벌 여부가 주목됩니다. 수상레저 이용객이 많아지는 휴가철이죠. 관련 사고도 잇따라 발생하면서 수상안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난 주말에는요, 스킨스쿠버를 하던 2명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숨졌고요. 계곡에서도 수건의 익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 북한 강변에 있는 대기업 회장 소유 별장 선착장에서 20대 대학생이 안타까운 사고로 숨졌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한 곳은 경기도 양평군의 한 선착장인데요.
당시 사고자 김 씨는 저기 서 있었고요. 김 씨의 일행들은 땅콩 보트를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땅콩 보트가 선착장과 충돌을 했고요. 타고 있던 4명이 튕겨져 나오면서 사고자와 부딪힌 겁니다. 안전하게 이제 운전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근접하게 이동하다 보니까 회전할 때 이제 땅콩 보트가 선착장이랑 부딪힌 거죠. 그 탑승했던 4명이 충격에 올라가지고 그 선착장에 서 있었던 변사자를 이제 부딪혀가지고 그분이 이제 물 아래로 빠진 바람에 이제 돌아가시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은요, 재미를 위해서 급회전을 한 게 사고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스릴을 위해서 과격하게 레저 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많은데요. 때로는 안전요원이 탑승자의 안전은 뒤로 한 채 짓궂은 장난을 치면서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건 실제 제보 영상인데요. 래프팅 안전요원이 탑승객을 안쪽 그리고 물에 빠뜨립니다. 물 먹이러 갈게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손님을 물속에 넣었다 뺐다 반복하죠. 당하는 사람은 정말 괴로울 수 있거든요. 자, 이 남성 녹초가 된 후에 배를 탔는데요. 고통을 호소합니다. 형님. 숨이 안 쉬어져. 진짜 농담 아니에요. 모자 써. 결국 이 남성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영상 속 피해자의 아버지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갑자기 밤에 연락이 왔어요. 응급실이라고. 응급실 가야 된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아들. 결국 폐에 물이 차고 흉막에 염증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한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응급처치라고 나오는데 호흡이 애가 좀 자꾸 이렇게 가쁘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을 먹어서. 더위를 날려주는 수상 레저 활동. 스릴을 즐기면서 더위를 잊는 것도 좋고 손님을 재밌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요. 안전이 담보가 돼서는 안 되겠죠. 안전장비를 스스로 착용하고 운항규칙을 준수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 당장의 재미보다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업계 종사자들의 의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늦은 밤 편의점 안으로 2명의 남성이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근데 물건은 안 고르고요. 카운터로 와서 현금을 챙깁니다. 네, 이분들 강도입니다. 심야에 압구정 편의점에 칼을 든 인도 강도가 들어서 주인을 위협한 다음 창고에 몰아넣고 현금 44만 원을 강취한 인조 특수강도 사건입니다. 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주인, 경찰에 곧바로 신고를 하는데요. 강도 곧 붙잡히고 맙니다. 검거까지 소요된 시간 10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을 수 있었을까요? 잡혔네요. 범인의 일상 사기를 자세하게 알려줬고 또 CCTV 관제센터에서 범인의 도주로를 갖다 실시간으로 무전으로 알려줘서 그 부분으로 이렇게 수치를 하던 중에 범인을 발견했습니다. 흉기까지 든 강도를 순식간에 제압한 경찰. 잠시 후 근처에서 공범도 검거됐습니다. 자, 이렇게 경찰의 눈썰미와 CCTV 모니터링이 큰 역할을 한 사건 또 있는데요.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온 남성. 뭘 가져갔냐면요. 계산대 위에 모금함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도망간 겁니다. 피의자들은 여성이 혼자 일하는 인적이 드문 주택가 편의점에 들어가 모금함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피의자 2명을 검거 구속하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주인은 당시의 상황이 생생하다고 하는데요. 2번째 와가지고 음료수 2개를 사갔어요. 3번째 와가지고 이제 들고 갔어요. 모금함에 들어있던 돈은 한 5만 원 정도였는데요. 피해액은 많지 않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작은 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심야 시간대 범행으로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봐 1200여 대의 CCTV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52.4kg에 달하는 범인들의 동선을 파악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네, 피의자들의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서 경찰이 나섰습니다. 곧장 서울 시내 10개의 구에 설치된 CCTV 1200여 대 영상을 확보, 분석하기 시작했는데요. 범행 당시 피의자들은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헬멧을 쓰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신원 파악이 힘들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일일이 발품을 팔아가면서 피의자들의 흔적을 찾아냈고요. 보름 만에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발생을 여기서 해서요. 연신대 방향으로 해가지고 불광을 지나서 바거리 쪽에서 발견이 되고요. 그 이후에 송파 쪽에서 검거하게 된 겁니다. 엄청나죠? 52km에 달하는 동선을 경찰이 쫓은 건데요. 그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절도 대상을 물색하는 듯한 모습이 수차례 포착되게 됐습니다. 절도범들 구속됐습니다. 곳곳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고 집요하게 세밀하게 분석하여 검거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사건 잘 보세요. 서울의 한 아파트 주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남성인데요. 마스크 쓰고 있고요. 모자로 얼굴 가리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습니다. 야구방망인데요. 일명 마스크맨이라 불리던 괴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오후 시간대에 야구 방망이 들고 주민이 지하에 주차하고 나오는 순간 덮쳐가지고 돈 뺏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차에 붙어있는 블랙박스 훔친 거예요. 예, 피해 신고와 목격담이 잇따르자 관리사무소 측은 곳곳에 괴한의 모습이 인쇄된 안내문까지 붙였습니다. 주민들에게 주차장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럼요, 사람도 없고요. 지하주차장에 차를 댈 수가 있어요. 언제 내가 공격 당할 수 있는데 무슨 주차장에 차 붙이고 그러면 한 번 왔다가 그 다음에 일주일도 안 돼야 또 왔다가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있다가 와가지고 오래 도망을 하는 사람들 목격을 했지. 이 괴한 언제 나타날지는 몰랐지만 그래도 출몰 장소는 비교적 일정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아파트 단지의 CCTV를 분석한 끝에 괴한을 검거했는데요. 진술 내용도 정말 독특하죠? 예, 황당합니다. 괴한이 검거된 후 아파트는 평화를 찾았습니다. 잡았대요. 어때요? 안심이 되죠. 안들래 한숨적이 나오고 갑자기 행복해져요. 근거에서 잡혀있기 때문에 속이 불연하다고 기분이 좋다 그러죠. 네, 천만다행입니다. 경기도 수원시의 한 은행인데요. 저분 70대 여성인데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예금 통장에 있는 금액을 현금으로 몽땅 인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예금대에 있던 1,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하고 네, 고객이 아끼고 아껴서 모은 전 재산을 순간의 기지로 예방한 은행원이 있었는데요. 직접 만나봤습니다. 조금 이상해서 뭐 주택을 구입하셨는지 아니면 차량을 구입하셨는지 여쭤봤는데 고객님께서는 그냥 무조건 5만 원권으로만 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디다가 전화를 거시려고 손님한테 걸어달라고 막 말씀하시면서 네, 이렇게 눈치 빠른 은행 직원이 아니었다면 보이스피싱에 깜빡 속았을 거라는 어르신인데요. 얼른 확인해시라고 그런 게 아니고 하기만 해시래 빠져나갔는지도 모른다고 돈이 그래서 내가 겁이 났던 거죠. 그래서 분납게 간 거지. 보이스피싱범은 다급한 목소리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지금 통장을 해지하지 않으면 돈이 다 없어질 수도 있다면서 할머니의 혼을 쏙 빼놨다고 합니다. 고객님 그런 전화는 이제 보이스피싱이시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면 된다고 다시 취소 처리를 해드리겠다고 해서 고객님 계좌에 있는 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생각보다 더 쉽습니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화를 받을 경우 무조건 전화를 끊으시면 되고요. 이미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112에 즉시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사례에서 보셔도 아실 수가 있듯이 주변에 대한 조금의 관심이면요 이런 피해들을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부디 그냥 지나치시지 마시고 꼭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주변에 대한 관심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사건 추적 W 김지윤 아나운서가 준비하셨죠? 네, 두 분 여름 휴가 다녀오셨나요 혹시? 아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네. 바로 이렇게 말씀이 나오시는데요. 요즘 같은 휴가철에 여행 사기를 당한 분들이 계십니다. 200여 명의 여행객들의 휴가를 망친 여행 상품 사기 사건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이 소식보다 먼저 지난 29일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졌던 날이었는데요. 4살짜리 남자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 8시간 동안 방치된 채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사건 추적 W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29일 무더웠던 그날 광주의 한 유치원 통합버스 안에 4살 된 아이가 갇혀 있었습니다. 8시간 만에 발견된 아이는 의식불명 상태였는데요. 8시간 갇힌 것만 해도 지금 속상하고 그런데 못 봤다는 건 그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생겼냐. 그 두 분도 이해가 못 가요. 아이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아이는 뜨거운 버스 안에 갇혀 있었던 걸까요? 사고 당일 29일 오전 영상입니다. 엄마와 함께 편의점에 들린 두 아이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군것질거리를 고르면서 신이 난 모습입니다. 과자를 고른 뒤 유치원 통합버스에 오른 것이 이 아이들의 건강했던 마지막 모습입니다. 약 8시간 후인 오후 4시 40분경 아이가 통합버스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분명 운전기사와 인솔교사까지 있었고 차에 탄 아이들은 9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아이 홀로 방치돼 있었던 걸까요? 이제 9시 40분경에 이제 CCTV상에는 운전기사 혼자 내려요. 그 다음에 40분, 4시 반 정도에 갑자기 구급차가 오고 운전기사가 그 아동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차에서. 그러니까 그 혼자 있었죠. 그날은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광주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요, 열사병 위험 수준. 날이 엄청 더워갖고 내가 77살 먹더라 생명처럼 이렇게 더운가 보다 그랬네. 시원한 공부 안 했다 밖에 나오면은 숨통나 엄청나게 더운 날씨. 낮 최고 기온 35도를 육박했던 그 시각 내부 온도가 약 42도 이상으로 치솟는 차 안에서 아이는 8시간 동안 홀로 갇혀 있었던 겁니다. 고온다습한 환경에 밀폐된 차 안의 공간 속에서는 열 발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뇌나 심장, 근육, 그리고 간 등의 장기 손상이 오기 때문에 사망률은 그 정도에 따라서 50에서 90%에 이를 정도로 열사병은 매우 심각한 응급질환입니다. 세 번째 자리에 건강하게 앉아 있었던 아이는 발견 당시 그 앞자리에서 힘없이 쓰러져 있었다는데요. 그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병원에 이송됐기 때문에 그게가 좀만 더 늦으면 사망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아이를 확인했을 땐 불러도 의식이 없을 만큼 이미 위중했던 상태. 네, 의식이 처음에 왔을 때부터 없었고 호흡곤란이 좀 심했고 체온은 거의 한 42도까지 오른 것 같거든요. 바로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아이는 아직까지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지 믿기지 않은 현실에 부모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지금 상태가 여기 있거든요. 지금 뇌파 때문에 머리에다 너무 많이 달았거든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란 아이의 부모. 인사해야 돼서 저희한테 인사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봤는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이가 버스 안에 있는지 몰랐다는 인솔교사. 그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애가 지금 이게 가는 위치예요. 항상 가장 마지막에 승차를 한다는 아이인데요. 유치원까지는 가까운 거리라고 합니다. 아이의 승차 지점인 편의점에서 유치원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그날 통합버스가 이동한 경로를 따라 직접 시간을 재봤는데요. 시속 30km로 유치원까지 도착하는 데는 고작 1분 14초가 걸렸습니다.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마지막에 탄 아이를 기억하지 못한 걸까요? 이제 애들, 남아있는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냥 고개만 살짝 들이밀고 확인을 한 걸로 지금 저희는 그 진술이 됐고요. 운전기사는 이제 인솔교사를 믿고 이제 최종 확인을 하차 여부를 이제 승객들의 하차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확인을 안 한 거죠. 하차 시에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거기에서 다 내리고 기사가 올라가서 시동을 걸고 가서 실적을 했다. 그럼 그 안에서 그 차를 안내 안 가냐? 다른 아이들을 내려준 뒤 시동을 끄고 세차를 했다는 운전기사. 어떻게 직접 세차까지 하면서도 안에 아이가 있는 줄 몰랐던 걸까요?
30분 정도 세차를 했거든요. 그리고 세차 끝나고 제가 타이어 탔을 때도 바로 그 뒤쪽이 없었어요. 선생님이 위에 올라가서 확인이 돌아야 되는 거 맞는 겁니까? 인솔 검사가 원래 그거잖아요. 하는 목적이. 인솔 검사가 그걸 또 빼본 거고. 아이를 발견할 기회는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바로 출석 데크인데요. 그날 당직교사랑 원장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등원 원화에 대해서 등원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오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사 중입니다. 운행 종료 후에는 맨 뒷좌석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통학 안전 매뉴얼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었던 불상사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철저한 그 진상 조사를 거쳐가지고 행정재정적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타 교육을 했던 운전자 교육을 저희가 직영으로 해서 8월 중에 실시하겠고요. 부모는 여전히 아이가 깨어나기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겁이 많아서 지금 이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게 병아리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다치지도 못해요. 이렇게 티 없이 맑고 건강했던 아이, 고작 4살짜리 어린아이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어른들 때문에 지금 홀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8시간 갇힌 것만 해도 지금 속상하고 그런데 지금 깨어난다 해도 그 정신적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치료를 해줘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불아듬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록적인 폭염보다 더 잔인했던 그날의 비극.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이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꿈 같은 여름 휴가를 망친 여행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69명에게 유럽 등지 항공권과 숙박권 등을 발급해주겠다고 속여서 총 2억 6,718만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킨 개인 여행 사업자인 황 씨에게 감쪽같이 속았다는 한 여성을 만나봤는데요. 7월에 동료들과 함께 중국으로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이미 견적을 받아서 이제 30명 걸 견적을 받았는데 정말 20만 원이 싼 거예요, 1인당. 근데 돈을 계속 재촉을 하더라고요. 현금을 빨리 오늘 6시 퇴근 전까지 입금을 해야 확보가 된다, 티켓이. 이렇게 왔어요. 저렴한 가격에 혹해서 황 씨에게 입금한 금액은 약 900만 원. 출발 전날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공항 갔는데 카운터 갔더니 전혀 없대는 거예요. 티켓이 전혀 예약 저기가 없대. 그때서 이제 뭔가 이상하다라는 이제 느낌을 받았죠. 900만 원을 주고 돌려받은 건 피의자가 위조한 가짜 전자항공권이었는데요. 연락 두절돼도 난 티켓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피해자 도움 받을 것 더 이상 없으니까 고맙게 간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황 씨에게 사기를 당한 또 다른 피해자들. 이들 역시 황 씨로 인해 꿈 같은 여행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여행을 못 가게 돼서 취소를 하려고 전화를 하려고 하던 차에 연락이 안 됐고, 제가 소개했던 그 제 친구들이 있잖아요. 제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연락이 또 제 친구들도 이제 그 여자랑 이제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한 거죠. 19일부터. 피의자 황 씨는 여러 사람에게 여행 상품을 판매한 뒤에 돈만 챙기고 잠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왜 이렇게 속은 걸까요? 정상적으로 다 알고 보니까 다 그 지인의 또 지인 또 지인의 지인이 여행을 잘 한 번씩 다 어쨌든 갔다 왔대요. 한두 번씩. 그래서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신혼여행 진행했고 잘 갔다 왔어요. 저희도. 그런데 얼마 후에 황 씨가 당당하게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해왔다고 합니다. 이 사기 밝혀진 다음에 이 단체방에 나타났어요. 가 상황했다 상황 계획 알려주겠다고 좀 미루다가 이제 오늘은 이제 갚을 능력 없다고. 고객에게 받은 거액을 들고 잠적했던 피의자는 지난 1일에 구속이 됐습니다.
각별히 유념들 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이런 경고성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고 각 경찰서, 주거지 경찰서에 고소를 하셔서 지금 저희 경찰서로 사건이 인계되고 올 사건들이 42명의 2억 원 상당의 피해액이 더 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한 인원 200여 명, 피해 금액은 무려 5억 원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은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이 맞고요. 이거를 원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의 사용한다면 횡령죄의 죄책도 형사처벌도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 보상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달콤해야 할 휴가가 눈물로 얼룩졌습니다. 장모님 장녀를 모시고 처음 여행이었으니까 우선 이제 친해질 겸 해서 여행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사기를 당하니까 좀 허무하고 여행 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은 의심을 하시고요. 거래 시에는 계좌나 결제 수단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돈뿐만 아니라 소중한 시간, 추억까지 빼앗는 여행 사기 하루빨리 근절되길 바랍니다. 일단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의심을 해봐야 네. 되겠습니다. 자, 이번 코너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유용한 생활 비법을 전해드리는 순서입니다. 신의 한 수, 서재경 씨 준비하셨죠? 네, 여름철에 바로 또 그리고 여러분의 짜증을 아주 말끔하게 해결시켜줄 두 가지의 신의 한 수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과일을 샀을 때 아니 속은 다 물러터지고 맛은 없고 그럼 참 짜증 많이 나시죠. 그리고 여름철에 다림질하기, 참 와이셔츠 하나만 다려도 이 몸에 땀이 흠뻑 젖습니다. 참 짜증이 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비법만 알면 맛있는 과일 고르기부터 이 다림질까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비법 지금 공개합니다. 뜨거운 열기와 함께 다려지는 옷들, 그 손길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바지에 칼주름은 세우고 옷깃에 잔주름은 없앤다. 패션 테러리스트 제작진을 변신시킨 마법 같은 손 누구십니까? 네. 세탁소를 한 13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30년 수선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잡아줘야지 제 경력이 맞지 않겠어요? 세상의 주름이여 내게로 오라. 다림질 경력 43년 김준기 씨. 그의 다림질 실력으로 얘기하자면 눈 깜짝할 사이 헌옷도 새 옷처럼 보이게 만든다는데. 같이 다릴 수도 있죠. 10초 미만으로도 가능하죠. 10초 미만이요? 네? 아, 정말 10초 안에 가능하다고요? 직접 확인해봐야겠죠. 있는 힘껏 바지를 구겨 건네는 제작진. 가능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10초를 좀 만에 다려주세요. 10초? 네. 된다고 하셨잖아요. 준비 시작.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다리 쉽지 않은 것 같아? 뭐라고요? 벌써 끝났다고요? 5초 만에 다린 바지 과연 결과는 어떨까? 세상에나 구김 하나 없이 금세 새 바지가 됐네요. 오. 뭐 이 정도 실력이라면 기계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바로 스팀 다리미 기계인데요. 인간 대 기계, 기계 대 인간, 자존심이 걸린 한판 승부. 와이셔츠는 좀 어려울 텐데요. 우산에 스팀이 차오를수록 다림질하는 손도 점점 빨라지는데. 중국진 부분이 많아서. 기계가 멈춘 뒤에도 다리미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 김준기 씨. 속도 면에서는 제가 좀 처지겠지만 그래도 섬세하고 깔끔한 면은 좀 제가 낫지 않을까요? 자, 먼저 기계로 다린 셔츠, 미세하게 보이는 잔주름이 있는데요. 그에 반해 김준기 씨가 다린 셔츠는 주름 하나 없이 깔끔합니다. 손님한테 컴플레인 걸리거든요. 이 정도는 다려줘야 그래도 손님이 많이 그렇죠. 참 기분 좋거든요. 잘 다려진 옷 입으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짜증나는 다림질. 그런데 다림질에도 공식이 있다는 사실? 다림자리가 또 구겨지고 하는 경우가 맞아요. 와이셔츠를 다릴 땐 이 공식만 기억하세요. 어깨, 팔, 몸통, 킷. 자, 가장 먼저 어깨선을 따라 어깨 부분을 다려주고요. 그 다음 팔과 소매, 몸통 순서로 마지막으로 옷깃을 다리면 되는데요. 마지막. 아니 근데
갑자기 옷에 뭐 뿌리시는 거죠? 이 베이비 파우더인데요. 베이비 파우더? 그렇잖아요. 때가 묻었을 때 세탁할 때 깨끗하게 잘 나가요. 옷깃을 다릴 때는 베이비 파우더를 뿌려주면 때도 덜 타고 깃도 더 산다는 말씀. 3개에서 4개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세탁과 다리면서 싹 들어줍니다. 굴곡이 있으니까. 옷도 살리고 남편 얼굴도 살릴 수 있는 비법 따라해보세요. 집에서 다림질할 때 주름이 뭐 이중으로 잡힌다든가 잘 잡기 힘들 때요. 이걸 쓰세요. 집게요? 이건 그렇죠. 사무용 집게 아닌가요? 이걸로 바지 주름을 꽉 잡는 방법. 재봉선을 잘 맞춘 바지의 시작점과 끝점에 집게로 고정시켜 다림질을 해주면 되는데요. 그 차이 한눈에 잘 보이시죠? 맞아요. 두 줄 잡히고 그래요. 네. 근데 그러면 은근히 관리가 어려운 넥타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죠? 꺾임선이 없이 이렇게 볼륨감이 있어야 넥타이가 립시가 살거든요. 먼저 신문지나 A4 용지를 돌돌 말아 준비합니다. 그 다음 넥타이 안에 신문지를 넣어 원하는 만큼 볼륨감을 살려주는데요. 이때 다리미는 꾹 누르지 마시고 스팀으로 타려주세요. 부풀어 오른 볼륨감에 늘어나는 자신감 느껴지시겠죠? 이것도 좀 다뤄주시면. 저런 거 다 있죠. 그렇습니다. 오래 입어서 무릎 나온 맞아요. 바지들, 네, 창피해서 집에서만 입는 바지도 이 다림질로 복구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볼게요. 바지를 뒤집은 뒤 늘어난 부분에 뭔가를 뿌리는 김준기 씨. 그리고 그 위에 스팀 다리미로 꾹 눌러주는데요. 그 결과 이제는 뭐 밖에 입고 나가도 되겠어요. 현재 이제 잘 안 되는데. 풀이요? 그렇습니다. 황골 탈대한 바지의 비밀은 바로 물풀. 물과 물풀을 섞어서 만들면 되는데요. 요 다림질 풀을 뿌리고 난 후에는 끈적임이 있을 수 있으니 톡톡 두드리면서 다려주세요. 정말 다림이 없이도 가능하다고요? 먼저 와이셔츠에 물을 뿌려주세요. 그리고 옷을 비닐에 넣어 밀봉한 후 드라이어로 바람을 넣어 와이셔츠를 말려주면 끝! 5분 후 젖은 와이셔츠가 마르면서 아주 쭈글쭈글했던 찬주름들이 말끔하게 펴졌습니다. 신기하죠? 구겨졌던 걸 말끔하게 필 때 그 상태가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무더위에 지친 입맛 돋게 하는 제철 과일들 예쁘게 생긴 외모처럼 보기엔 다 맛있을 것 같은데요. 자, 싱싱하고 맛있는 과일 어떻게 고르시나요? 고르는 방법은 특별히 없습니다. 신선도는요, 여기 사장님이 단골이라 추천하시는 걸로. 그런데 아니 이분은 이 무거운 수박을 들었다 놨다 이제는 뭐 정성스레 쓰다듬기까지. 맛있는 수박 고르는 중이에요. 수박은 보통 두드려서 고르지 않나요? 수박을 때리게 되면 이게 예민하기 때문에 수박에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판매하시는 분들은 안 좋아하겠죠. 그렇죠, 사장님? 예, 맞습니다. 딴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소비자들은 다 오면 습관적으로 두드리는데, 뭐, 약하게 뭐 두드리는 건 상관없겠지만, 좀 세게 때렸을 때는 수박에 속이 멍듭니다. 저는 이렇게 보기만 봐도 맛있는 수박을 알 수 있거든요. 왜냐면 과일 소믈리에니까요. 제철 과일 4개 맡겨라. 과일 연구가 조향란 씨. 맛있는 수박 고르는 법 한번 볼까요? 근데 아까부터 자꾸 아래를 들춰보는데 아니 힘을 자꾸 보시는 거예요. 작아야 돼요. 이게 크면 클수록 안이 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박.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제한을 하면 좋고요. 배꼽이 작은 것이 맛있는 수박. 잘 익고 맛있는 거고요. 이게 맛이 없고 질긴 수박입니다. 제가 짜서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맛을 확인해봐야죠. 그렇죠. 그 안을 잘라보니 어이구 정말 맛있게 익었네요. 갈라지네요. 배꼽이 큰 수박은 제대로 익지 않은 곳들이 보이는데요. 아 진짜 힘이 있네요. 겉보기에는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정말 맛에도 차이가 있을까? 두 과일의 당도를 측정해봤는데요. 그 결과 무려 3.5 브릭스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초록색이면 짙은 초록색, 빨간색이면 짙은 빨간색. 그런 게 맛있어요. 짙고 선명한 색상일수록 맛있게 익은 거라는데요. 예쁜 게 맛있네요. 그렇죠? 또 다른 여름철 대표 과일 멜론도 고르는 법이 따로 있을까요? 만들어지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보이고 예뻐야 돼요.
멜론은 껍질 있죠? 껍질에 그 그물 모양이 뭉치지 않고 선명한 것이 좋다고 합니다. 내가 금방 먹겠다 할 때는 약간 부드러운 거 밑을 누웠을 때 난 조금 이따 먹겠다면 이런 좀 딱딱한 걸 사가지고 두시면 이렇게 맛이 변하는 겁니다. 잘 고른 과일 더욱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중심 부분이 맛이 있고 껍질 쪽으로 가면서 당도가 떨어집니다. 시작점을 중앙부터 시작해 사선으로 수박을 잘라주면 가장 달콤한 가운데 부분을 공평하게 나눠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제 수박 먹을 때 싸울 일은 없겠죠? 단순한데 맞네요. 예. 여름 과일하면 또 이것 빼놓을 수 없죠. 바로 포도. 포도의 달인을 찾기 위해 안성의 포도 농장을 찾아갔는데요. 아이는 물론 어른들 입맛까지 사로잡는 국민 과일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진짜 상큼하고 신선하네요. 여름에 특히 이제 아이들 다른 간식보다 이 과일 간식으로 주면 아이들이 훨씬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맛있는 포도는 어떻게 골라야 될까요? 잠깐만요. 포도 농사만 25년 포도의 고수 김삼석 씨한테 물어봐야겠군요. 수많은 포도를 쓱 보더니 거침없이 골라서 따는 김삼석 씨. 그냥 지금 눈으로 보고 그냥 고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당도가 최상품이라고 자신하세요? 네. 현재 지금 당도 제가 한 17%는 나갈 겁니다. 과연 예측까지 하셨어요. 실제 포도의 당도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궁금한 거는 못 참는 제작진 실제 당도를 실험해봤는데요. 결과는 최상급. 보다시피 분이 좋고 이렇게 송이가 잘 정돈된 포도가 맛이 최고입니다. 하얀부는 과분이라 불리며 품질이 좋고 안전하게 자란 포도에만 유지된다는데요. 포도는 알맹이가 풍성하게 달린 게 먹음직스러운데 과연 맛도 더 좋을까요? 먹으면요 알이 꽉 차면요 맛이 없고요. 바람이나 이 공기 햇빛이 통풍이 안 되면요 이 속에 당분이 떨어집니다. 송이송이 매달려 있는 포도들 안쪽까지 꼼꼼하게 씻어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데요. 밀가루를 포도 사이사이에 들어가도록 골고루 뿌려주세요. 그리고 10분, 20분 뒤 흐르는 물에 씻어주면 밀가루가 포도 안쪽 이물질과 함께 씻겨 내려갑니다. 자, 뜨거운 올 여름 맛있는 제철 과일로 무더운 더위 이겨내세요. 네, 역시 예쁜 과일이 맛있네요. 맞네요.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여러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좋다.